미셸 들라크루아의 작품이 이번에 인천 아트쇼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박 작가 푸사마야의 단색화의 거장이신 우리 이완 선생님. 저 어떻게 그분을 꼬셨어요? 저희는 세련된 아트 거지들이에요. 야, 조직이 부자네. 네. 밥 사줘. 뭐 해줘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미술 작품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미술 작품은 돈이 많아야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제 집에 없는데요. 사실은 어디 가서 구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세계적인 거장부터 떠오르는 신진 작가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고 체험하고 사보는 신개념 미술축제 인천 아트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난리지를 전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2천만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고품격 아트쇼를 선보이게 될 인천 아트쇼 조직위원회 이사장 정광훈입니다. 우리도 그림 하나 걸까요? 운영위원장 허승량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30) MZ세대 사이에서는 미술관이 이른바 핫플로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리는 인증샷 문화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두 분은 벌써 몇 번째 아트쇼를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미술에 대한 관심도를 아마 체감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MZ세대들이 그 미술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네. 작년에 아트쇼를 찾아주신 관람객 중에 상당 부분이 젊은 세대분들이셨고 아이와 함께 오는 가족 단위 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아는 거는 MZ세대들이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구매는 당연히 안 하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MZ세대들의 특성입니다. 네. 또 특히 요즘은 미술 투자에 대한 안목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또 보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접근하고. 그러면 사장님, 제일 싼 거 얼마예요? 한 5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네. 또 뭐 비싼 걸 말씀드릴까요? 아 잠깐만, 비싼 거는 50만 원 아니었어요? 한 5만 원, 몇만 원짜리 거 없어요? 저희 이번에 들어오는 작품 중에 최고가는 한 80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몇 채 사는 걸? 다양한 작품이 오는 거죠. 이 그림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소비 취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구매해서 자기의 벽면에 걸어놓고 그 아침 저녁으로 주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기한테 기꺼이 투자하는 그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그림 말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한테 선물하듯이 작품을 구입하는데 좀 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 전국 최초로 저희가 완성을 했고, 아트 휴머를 잡아라 라는 그 토스존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람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직위원회도 있는데요.
이 구매를 통해서 나온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나요? 아, 나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왜 불만이 많으세요? 매출이 한 100억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야, 조직이 부자네. 네. 밥 사줘. 뭐 네. 해줘. 뭐 해줘 하는데 저희는 세련된 아트 거지들이에요. 네. 거지 삼형제가 모여서 이걸 하고 있는데 네. 모든 수익금은 갤러리와 작가에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100%다.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이기 때문에 네.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거, 지역의 문화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지 삼형제가 모여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적자 사업이 아니겠죠? 지금은 적자입니다. 네, 이러한 아주 전사 같은 사업을 어쩌다가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이유인데 네. 수도권에 있는 인천에 네. 이런 문화 킬러 컨텐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주 갤러리를 가고 페어를 보는데 인천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없는 게 자존심 상해서 했던 게 하나가 있고 네. 자,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야, 이 정도 살면은 도시에 어떤 세련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혜택받은 이 도시를 위해서 아트페어를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비즈니스 모델로 나오겠다.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경제활동도 이어지는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으로 네, 돌리고. 되돌리자라는 그 측면이 있죠. 저희가 인천에서 성장한 기업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또 문화로 한번 그 인천 사랑을 실천해보자. 이제 이사장님 저는 그 목록을 봤거든요. 자면은 작가님들의 네. 명단을 봤는데요. 네, 네. 거기서 세계적인 거창들도 있다면서 어떻게 그분을 꼬셨어요? 저희가 작가분들을 직접 꼬실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좋은 갤러리가 좋은 작가분들을 모시고 오는 구조이죠. 작가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뭐 데이비드 호크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박 작가 푸사마 야오이 그 호박 막 이렇게 네. 까맣고 노란 또 캐서린 버나트 한국 작가분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단색화의 거장이신 우리 이완 선생님, 네. 또 박서번 선생님, 또 진짜 물방울처럼 보이는 김창렬 작가분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작품 또 한지를 소재로 해서 외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정광영 작가분, 인천의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멋있게 세울 수 있는 조각 작품, 발굴 조각의 그 선발 주자이신 이영석 작가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작가분들도 함께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창 작가님들 말고도 신진 작가님들도 많이 오셨죠. 네, 하이엔드 작가분들은 사실은 구매도 쉽지 않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네. 일반 다중을 위해서 또 아니면 신진 작가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신진 작가분들을 모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몇 분을 소개하자면 미각적 오브제를 갖고 아이스크림 속의 인생이라는 이여름 작가분에 계시고 또 브랜드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김재 작가분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트쇼에 가면 그 작품들을 좀 보면서 음악도 배경에 들리잖아요. 인천 아트쇼에서 좀 약간 그런 볼거리, 들을거리 뭐 그런 것들도 준비됐나요? 미디어 아트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요즘에 그 현대 미술 장르가 미디어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미디어로 보는 거, 또 아이들한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미디어 아트전 특별히 또 준비한 것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풍경화의 거장 미셸 들라쿠아의 작품들도 전시됐다는 걸 들었는데요. 웬만큼 사람이 이제 외젠 들라쿠아를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같지만 두 작가의 그림이 완전 다른데 뭐가 다른지 좀 약간 에젠 들라크라와 미셀 들라크라는 사실은 뒷글자만 같이 앞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 둘이 형 동생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다르고요. 이 에젠 들라크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낭만주의 시대의 프랑스의 대표적 작가인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대표적 작품이 있죠. 네. 그 민중을 이끈다. 그래서 혁명 시대 때 그 혁명을 그린 작품입니다. 반면에 우리 미셸 들라쿠라는 지금 1933년생이세요. 그 지금도 90몇 살이신데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작품은 약간 몽환적이면서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프랑스의 그 도시 풍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죠. 에펠탑이라든가 몽마르트 언덕, 또 프랑스 곳곳에 그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따뜻한 서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특히 미셸 들라크라의 작품은 올 3월에 예술의 전당 한가름 전시관에서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16만 명이 그때 다녀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 많이 왔네요. 이분의 작품이 이번에 인천 아트쇼에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들라쿠아 작품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벨 아포크 시대 그린 작가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럼 벨 아포크 시대가 뭐예요? 프랑스어로 벨 아포크는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입니다. 1871년서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의 그 기간을 프랑스 사람들은 아름다운 시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사실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그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프랑스인들은 벨 아포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들라쿠아 작품들을 관람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봐야 돼요? 그 딸 파비엔느가 있으신데 그 파비엔느도 화가분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작품이 같은 뜻 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또 프랑스를 여행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프랑스 뭐 여러 영화나 이런 데서 볼 때 보았던 장면 뭐 예를 들면은 물랑루즈라든가 에펠탑이라든가 노틀담 성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는 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번 아트쇼에서 한국 미술의 역사도 살펴볼 수 있다는데 그 어떤 기획인가요? 한국 최초의 미술관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 김달진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카이브 전시를 선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천 기반이기 때문에 인천에 자랑스러운 네 분의 비평가들이 계시거든요. 고유섭, 이경성, 이영방, 김인환 선생님 네 분의 비평가 선생님들의 작품과 육필, 뭐 온고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 해서 인천 시민들이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인천 미술이 현대 미술사에서의 역할 이것을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 출신의 비평가들이 나오니까 좀 뜻이 좀 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얼마 전에 인천시 박물관이 6.25 전쟁 때 분실했던 박물관들의 일부를 70년 만에는 찾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 고적을 장관한 분이 바로 이경성 미술가 비평가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이경성 선생님은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이론적 기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그 고적을 수집하시고 네.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 특히 이제 광복 이후에 인천 시민이 겪는 그 우울함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했던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인천시립미술관이 창설되면서 예술과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분이 만들어 놓은 사료를 통해서 또 학습도 하고 전시 관람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 분으로 저희가 되게 지역에서 존경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신 우리 유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영백, 이완 그리고 한원석 작가님들도 국내 보던 좀 해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참여하셨죠? 인천 아트쇼가 지향하는 바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서 미래를 지향하는 네. 포커싱을 맞췄고요. 특히 저희는 실험적 작품을 하시는 분들을 조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 비엔날레 베네치아 비엔날레의 한국 전시관을 단독으로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초청받아서 전시했던 분들인데 한국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품들이세요. 페어에 작품이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저희 이번에 인천 아트쇼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관람 포인트가 함께 설명해 주세요. 요즘 약간 무조건 이거 찍고 가라. 저는 특별히 이 세 분 중에서 다 볼만한 분들인데 특히 이용백 작가분 작품을 한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갖고 그 작품을 감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백 작가님의 작품은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마치 보자기를 씌운 듯한 그렇게 물결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모티브를 얻은 게 PC가 이게 오류가 나거나 다운이 되면은 블루 스크린이 나오고 하얀색 자막이 뭐 영어로 뭐라고 막 이게 나옵니다. 이분은 여기서 얻은 게 단절, 차단, 이러면서 절망스러움, 이 상실감 이런 거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비드를 그때 맞이하게 되면서 코비드 이후에 우리는 지금 현재 AI라는 새로운 세계로 또 이렇게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입하면서 느끼는 그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또 희망과 이게 혼재되는 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단절과 상실을 희망으로 메시지를 던지는데 포인트를 줬다고 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좀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아트쇼의 이름이 인천 아시아 아트쇼였는데 지금 이제 아시아를 빼고 인천만 남아서 인천 아트쇼로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인천 출신 작가들 위주로 하겠다고 착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것 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아시아라는 말을 넣으면서 이미 제한을 두잖아요. 사고의 생각을 제한을 두니까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단 했고요. 또 인천이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인천을 글로벌 톱10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세요. 글로벌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굳이 아시아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는 빼자 이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국제화 시키려고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인천 아트쇼 이거 이제 준비하려면 1년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좀 약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조직과 사실은 돈이 열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모여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도 사실 상당한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인천의 미술 시장이 인구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라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천 아트 아카데미를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명 정도의 수강생분들을 지금 1년째 지금 교육
같이 하면서 아트는 무엇인지, 컬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문단과 홍보위원 100여 분을 모집해서 이분들에게 인천 아트 쇼에 대한 그 홍보와 같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그 열망을 같이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상공회의소나 경영자 총연합회 등 우리 인천이 갖지 못하는 그 문화적 취약성을 좀 우리가 기업인들이 한번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아트쇼 이름이 인천이고, 그러면 인천이라는 지역적 기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인천이라는 도시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온도심과 국제도시가 산재되어 있거든요. 다양성이 있고 또 개항시대에 가장 먼저 개항 문물이 들어왔던 지점이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는 사회 문제 또 고민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항만과 공항이 있는 것도 우리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문화예술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빈약한 게 현실인 네. 거고, 그래서 이 아트쇼를 통해서 킬러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사랑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로서의 아트쇼의 역할이 네.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시도 저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마중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트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미래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의 미래 비전이 뭐예요? 이 아트쇼의 미래 비전이? 15세기, 14세기 이탈리아를 반추해서 보자면 피렌체라는 작은 그 고장에서 네. 사실 르네상스는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르네상스를 이끈 힘은 결국은 메디치라는 가문이 있었고요. 그 메디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 문화인들에게 따뜻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이사장님 이제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됩니다. 네. 저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네. 다중의 힘은 강하지 않습니까?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의 문화의 꽃을 좀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우리 인천의 그 문화의 힘은 기업인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한번 좀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천은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상의 도시예요. 현상의 도시. 네. 본질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다고 해서 그냥 서울 가고 부산 가거든요. 네. 근데 킬러 컨텐츠가 없는 거야. 근데 아트쇼 이런 걸 통해서 본질의 도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골이 종점 버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먹고 사고 쉬고 자고 놀고. 네. 그래서 체류형 관광을 통해서 일자리, 경제활동의 붐, 이것을 문화예술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미술, 뭐 전시회, 아트쇼라고 하면 야, 우리 아니고 좀 부자들만의 세계가 아니야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두 분과 얘기하면서 아니야, 나 같은 소민들도 이쪽 세계에다가 바로 담겨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이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그림 하나 걸까요? 가족과 함께 미술품을 경험하고 사보면 친해질 수 있는 인천 아트쇼에 가보는 거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난리지를 준비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